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나눌 내용으로 이제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 이제 소설 작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 대단히 좀 슬픈 내용이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가 싫으신 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슬픈 사랑 이야기가 나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들어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설 이야기가 좋으신 분은 이거 직접 읽어보시는 것까지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분량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는 소설과 달리 이 작품은 이제 현대 소설로 좀 볼 수가 있다. 이제 독일 통일이 1989년대에 일어납니다.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 때의 혼란기에 대해서 이제 이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가 배경이 나오면서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슬픈 걸 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통일이 됐을 때 어떤 혼란 상황에 대한 어떤 교훈 같은 걸 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니카 마론 여류 작가고요. 독일에서는 유명하고 이제 상도 많이 탄 이제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 작가 자체가 동독과 서독 양쪽에서의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의 혼란기와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소설에 그런 이제 혼란을 통한 고통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깨지고의 어떤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이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슬픈 짐승이죠. 이거부터 아예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 이야기니까 당연히 연인이 있겠죠. 주인공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라고 나옵니다. 나. 그냥 소설 안에서. 그리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요.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데, 이제 여주인공인데,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제 프란츠라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대화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인 나가 동독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이제 지배를 받던 동독 여성 출신이고, 이 남자 프란츠는 서독 남자예요. 만나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문화적인 충격과 차이가 이제 존재했었고요. 그건 제가 이제 뒤에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동독 사람들은 이제 2등 시민, 뭔가 열등한 사람, 그리고 마치 타임머신 안에 갇혀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보였습니다. 서독 사람들 입장에선. 반대로 동독 사람들은 이때 막 통일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잘 적응해서 함께 잘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갭이 굉장히 컸다. 차이가 컸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동독은 거의 정체된 상태였던 거고, 서독은 계속 자본주의 안에서 변화, 발전을 이뤄나가면서 다양한 문화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완전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중에 어쨌든 이 남자 프란츠가 이 주인공 이제 여주인공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꾸 이제 여주인공 나가 너무 집착할 정도로까지 깊이 사랑을 하니까 안심해라 라고 하면서 우린 심지어 죽어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면 천국이건 지옥이든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독일의 진정한 시민, 국민, 사람 취급을 받지만 나는 짐승이야. 짐승은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지 않아. 그래서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린 서로 만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 여주인공의 슬픈 어떤 그 대화 그 말 속에 담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 이제 슬픈 짐승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의 회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최소한 적어도 연령층이 이제 60대가 이제 넘어간 상태가 됐는데, 이 여자는 여주인공 이 여자는 시간이 멈춰 있는 여자입니다. 무슨 정말 과학기술에 의해서 SF 영화처럼 시간이 멈췄다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그것만 매일매일 다시금 회상하는 게 모든 일과의 핵심이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는 거는 그냥 그냥 생각도 없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 과거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 과거는 바로 자신의 연인이었던 프란츠와의 사랑, 이것만 반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과정이 이제 회상으로서 쭉 뒷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 여자가 사랑을 했냐면, 이 회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 프란츠의 관계가 깨진 상태인데, 자신의 집에 프란츠가 놓고 간 안경이 있었습니다. 이 안경을 써보면서 어떻게든 이 남자의 어떤 그 채취와 과거의 추억을 다시금 기억하려고, 이 여자는 눈이 되게 좋은 여자였는데도 일부러 그 남자의 안경을 씀으로써
시력이 이제 망가지게 돼요. 막 난시가 되고 시력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그 내 남자친구가 비슷해졌다, 같아졌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 여인 입장에서 서독 남자는 신세계의 남자였습니다. 막 사회가 이제 변하고 이제 동독에서 자본주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묘사가 나와요. 화폐도 바뀌고 도로도 바뀌고 도시도 다시 다 재구획되고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심지어는 막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서독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같이 일을 하다가 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세계 각지의 박물관을 다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식견이 좁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막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만 살다가 자본주의 물결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보이기도 했겠고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프란츠라는 이 서독 남자가 이 여인에게 손을 뻗으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신세계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깨어있는 사고관을 가진 남자를 보였을 테니 한 줄기 빛처럼 이제 다가왔겠죠.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회주의 속에서 나는 평안하게 살던 여자였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대체물은 프란츠 너밖에 없어. 이 남자가 곧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사회주의가 다 사라지고 나서의 대체물로서의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도중에 이 책의 뒤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 놓쳐서 아쉬운 것은 오직 사랑뿐이야.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이 도중에 이 여주인공이 이 프란츠라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한번 이제 발작 증세로 쓰러져요. 쓰러졌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나는데 죽을 뻔해서 살아남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남은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건 뭐지? 라면서 생각을 하다가 진정한 참된 사랑을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꼭 해야겠다. 라면서 다짐을 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뒤에 프란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심지어는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프란츠와 만나기 위해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거야.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프란츠 덕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점점 더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프란츠가 가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굉장히 좀 쇼킹한 이제 구도로 가죠. 프란츠가 서독에 와이프가 있는 가정이 있는 남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신의 집에 이 프란츠를 항상 부르면서 밤까지 같이 있다가 프란츠는 자정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이제 본처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거를 허용하면서까지도 좋아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본처를 이렇게 막 어떻게 뭐 내가 뭐 앞으로 이혼이라도 할 거야 뭐 하고 아니면 별거 과정이 있어 앞으로 너랑 살고 이게 뚜렷하지도 않아요. 뚜렷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남자를 받아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뭐 밤까지 있겠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보내주는 걸 허용하면서 이러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기형적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허용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슬픈 과거에 대한 또 회상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주인공인 여인이 남자를 혐오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남자 뭐 프란츠도 남자인데 뭐 사랑하는 남자를 제외하고 특히 이제 아버지 세대의 남자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인 나의 아버지 세대가 독일의 그 2차 세대 때 그 군인들 역할을 했던 그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2.5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2.5고 남자 1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이 졌죠. 그러니까 치안도 엉망이죠. 치안이 엉망인 상황에서 어떤 남자의 어떤 보호를 바라는 어떤 그 긴박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때 이 독일의 이제 남자들이 사실상 여성을 2명, 3명을 만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몸만 건장하고 제정신이면. 근데 사실은 제정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치르고 왔으니 이 남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좀 반쯤 좀 제정신이 나간 거죠. 폭력성을 띠고 있고 또 이 남자는 이 남자들 상처가 너무 커서 뭐
여자 여러 명을 만나건 뭐하건 이것도 자신의 상실감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방황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정상적인 남자가 또 아니에요, 그나마. 근데 이걸 두고도 그때 당시에 독일 여성들이 어떻게든 이 남자를 붙잡으려고, 그리고 본처가 되려고, 본처가 돼도 재산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마치 좀 아부하는 듯한, 항상 그 남편이 나타나면 갑자기 안 짓던 미소를 막 지면서 아양을 떨고 굉장히 애교를 부리면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이제 막 괴롭힘을 당하는 이 모습을 여주인공이 보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라면서 막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런 남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주인공이 그런 걸 봤죠. 봤으니까 이게 학습이 된 겁니다. 남자 한 명당 여자 2명, 3명이 만나게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걸로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어릴 적에,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런 프란츠란 남자가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해서라도 만나고 싶고 사랑을 이루고 싶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고통을 이 여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극복이 안 되는 어떤 좀 불쌍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10대 때쯤에 독일 여자들이 되게 가정에 헌신적이고 뭐 남편에게 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소설을 통해서 보면 전쟁 이후의 후유증에서 발생한 이제 그런 현상이다. 여자들이 어떤 이제 치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자가 필요하니까 벌어지게 된 어떤 불행한 사건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여주인공의 엄마는, 그래서 아빠가 사라졌을 때는 이제 우울하게 있는 거죠. 그러다 아빠만 나타나면 이렇게 어떤 그 행동 변화 이런 걸 보고 너무 이상하게 보면서 자기도 학습이 된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프란츠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요. 이제 너는 뒤늦게 찾아온 청춘의 사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여주인공도 결혼을 했다가 이제 뭐 사실상 여기서 이제 뚜렷이 나오진 않지만 이혼을 한 상태 같아요. 어떻게 이혼하고 뭐 딸이 나오니까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조차도 가부장적인 그 어떤 그런 독일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지못해 산 결혼이었고, 진짜 사랑은 프란츠 너야. 내 인생에서의 유일한 진짜 사랑은 너야. 그리고 이 진짜 사랑, 이 첫사랑은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자세로 이 프란츠에게 계속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했죠. 뭐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뭐 이제 공룡 앞에서 이제 뭐 프란츠를 만났다면서 막 즐거워서 회상을 하는데, 이 고고학자, 그러니까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서 정체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서독 남자는 뭐 변화된 사회에 제대로 잘 적응을 하는 것이냐?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뭐 다채로움을 어떤 경험하고 훨씬 오픈된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으나, 이 서독 남자의 아버지도 여자가 둘이었어요. 사실상 본래 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따로 또 만나는 어떤 교사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또 이 프란츠라는 남자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단코 바람을 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학습이 돼서 그대로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아빠가 본처에게 돌아간 것을 보고 이제 나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주인공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얘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본처에게 돌아가겠구나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불쌍한 사랑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너무 구구절절하게 모든 안 좋은까지 다 받아들여 가면서, 프란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아내랑 사이가 안 좋고 이제 난 너한테 올 거라고 얘기는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서 결국에는 이 남자는 나한테 올 거야 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도 막 비교를 하면서 뭐 저 부부는 뭐 기껏 해봐야 생활을 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야. 뭐 대수롭지 않은 진짜 사랑도 아닌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부야 라고 막 비교하면서 나는 진짜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은 정말 기적이고 마치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풀려나와 미쳐 날뛰는 것처럼 이런 폭발적인 사랑을 난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좋아하고 감사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이 프란츠가 갑자기 아내와 함께 영국 여행을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여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본처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여행까지 가고 할 정도면 그것도 먼 곳으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잠자리도 가질 거고, 그러면 이거는 부부 관계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인 수준의 어떤 부부 관계인 것 같다라는 불안감과 본능으로서 이제 그것을 캐치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남자가 공항에 가서 실제로 진짜 떠나나 와이프랑 그것까지도 몰래 숨어서 관찰까지 해요. 그리고
떠난 후에 영국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도 호텔에 각각 막 전화를 해보면서 그 경로, 여행 여정의 경로를 막 추측하고 막 어디 있을지를 막 찾아가면서 상상을 막 합니다. 그리고 제발 아내와 다시 재결합해서 뭐 잠자리를 갖게 되고 이런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다면서 막 하면서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제 점점 자기를 더 비하게 돼요. 그래, 나는 동독 출신의 여인이고 짐승 같은 여자고 야만인이지. 영국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운 어떤 장벽이 있어요. 이렇게 로마 시대 때 그 브리튼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북쪽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해서 그 장벽에 또 빗대면서 나는 그 장벽 밖에 야만인이고 이 남자 주인공과 와이프는 문명인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지.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버려질 운명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프란츠가 기어 여행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찾아왔는데 이제 이미 이 여주인공의 마음에는 이제 어떤 걸 확인했으니까 아, 프란츠란 남자는 절대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확인했죠. 심지어 그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란츠의 아내한테까지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결국에는 막 참다가 내가 당신의 남편을 만난 여자였어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막 당황을 하면서도 그걸 부인하고 결국엔 두 부부가 그러고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채로 프란츠가 와요. 오면서 프란츠가 이제 그러니까 프란츠는 아내에게 또 이제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왜 그걸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뭐 이런 있었고 바람 핀 거냐 별별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프란츠가 돌아와서 이제 여주인공을 정리하려고 마지막 이제 만남을 가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로는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또 올 거라는 얘기를 이제 둘러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여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아, 이 남자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가지고 프란츠를 이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합니다. 이제 이 남자는 절대 나한테 다시 오지 않겠구나 포옹을 하면서 계속 있으니까 이제 프란츠가 이제 자기가 타고 갈 버스가 오니까 이제 놔라. 나 이제 버스 타고 가야겠다라고 이제 풀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여자가 도통 놔주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버스 타고 가면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프란츠가 아, 이것 좀 놔줘. 제발 놔줘. 막 하니까 이 여주인공이 되게 너무 슬픈 어떤 목소리로 제발 가지마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츠는 아, 이 여자가 뭘 거짓말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아,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이라고 하면서 막 뿌리치면서 이러고 있을 때 마침내 이 여자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럼 가버려라고 하면서 차가 버스가 들어올 때 밀쳐버립니다. 밀쳐버리면서 이 프란츠라는 남자가 차에 치이면서 죽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이별이 남자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고 그런 충격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남자와의 어떤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때만 기억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계속 회상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 이제 이 슬픈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몇면에 이제 뭐 동독 출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하받는 장면들, 뭐 도중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프란츠는 뭐 이제 자유분방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여자는 이제 아는 건 이제 동독 출신이기 때문에 소련의 어떤 막 스탈린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걸 부르니까 프란츠가 혐오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이 여자가 동독 시절 때 그 어떤 습성들을 버리고 이 남자한테 맞춰주려고 하니까 또 이 남자는 또 어떻게 보냐면 자신의 삶의 소신까지도 버리면서 이렇게 올 여자면 언제든 나를 또 버릴 수가 있겠지라고 또 불신의 어떤 꼬투리로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랑의 엇박자가 나면서 이 여자는 이 남자밖에 바라볼 게 없고 사회주의도 무너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남자께 보이는 게 없는데 이 남자는 과거 2차 대전 때 아버지들이 말도 안 되는 자신들도 다 파탄 나서 이제 전쟁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이성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그것에 학습이 돼서 이 남자도 여전히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안에서 이 여주인공과 이 남자는 상처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이 여주인공이 견디지 못하고 그 가버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뭐 이렇게까지라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 소설이 슬픈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그 전쟁 전후상의 상처와 그리고 통일되고 나서도 혼란을 겪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어떤 여인의 모습
버려진 사랑,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간절함이 담긴 작품이 슬픈 짐승이 되겠습니다. 저는 나름 그래도 뭐 슬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대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